일요일 아침 식탁은 언제나처럼 정갈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에는 갓 지은 윤기 흐르는 흰쌀밥과 건새우를 넣어 뽀얗게 끓인 미역국, 노릇하게 부쳐낸 계란말이, 그리고 섬초무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 얼씬이라도 하려 하면 며느리는 늘 어머니는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라며 기어이 저를 식탁 의자에 앉히곤 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째인지 이제는 부엌 살림에 제 손길이 닿는 것 자체가 어색한 일이 되어버렸죠. 엄마, 저 오늘 최 프로님이랑 라운딩 약속 있어서 조금 일찍 나가봐야 해요. 아들 성진이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녀석의 얼굴에는 주말을 맞아 필드에 나갈 생각에 벌써부터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칠순 넘은 제가 젊었을 적엔 주말이라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건 정말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아들이 저렇게 여유를 즐길 만큼 자리 잡은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그럼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고 가야지. 빈속에 운동하면 쓰러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작년 늦가을 제가 직접 담가 뒷곁 장독에 묻어두었던 김장김치가 겨우내 잘 사가 이제는 제대로 된 묵은지로 변해 있었죠. 시커멓게 익어 군내가 살짝 도는 묵은지를 보니 문득 성진이 어릴 적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유난히 입이 짧았던 녀석이 이 묵은지만은 밥도둑이라며 얼마나 잘 먹었던지. 쭉쭉 찢어 따끈한 밥 위에 척 걸쳐주면 두 그릇도 뚝딱 해치우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묵은지 통을 꺼내 뚜껑을 열자 특유의 깊고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잘 익었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속줄기 부분을 골라 손으로 쭉 찢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손길로 예전 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던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알맞게 찢어진 묵은지 한 조각을 아들의 밥그릇 위로 살포시 얹어주었습니다. 검붉은 양념 국물이 제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바로 손맛 아니겠어요. 이래야 제맛이지 혼잣말을 삼키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묵은지가 최고라니까.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밥과 함께 묵은지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네, 정말.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식탁의 공기를 칼처럼 갈랐습니다. 순간 식탁에 앉은 모두의 움직임이 그대로 멈춰버렸죠.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든 묵은지 조각을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쏘아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금방이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니, 음식을 맨손으로 그렇게 막 찢으시면 어떡해요? 그것도 방금 뭘 만졌는지도 모르는 손으로. 지혜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우물쭈물 대답했죠. 아니, 나는 방금 손 비누로 깨끗이 씻고 왔는데. 됐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져요? 교양 없게 그걸 지금 아들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양이라니. 평생을 이렇게 자식들 먹여 살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교양 없는 행동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혜는 제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성진이의 밥그릇을 와락 낚아채더니 그 안에 있던 묵은지를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양 부엌 쓰레기통에 획 집어던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찢어 올린 묵은지가 한순간에 음식물 쓰레기로 전락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까지 해?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해주신 건데.
성진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말렸지만 이미 지혜는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좋은 뜻? 당신은 이게 좋은 뜻으로 보여? 맨날 이런 식이잖아. 어머님은 기본적인 위생관념이라는 게 아예 없는 분 같아. 내가 정말 참고 참았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 넘어가겠네. 지혜야, 아침부터 왜 그래? 그만 좀 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기나 해? 며느리는 분이 안 풀리는지 부엌 찬장에서 번쩍이는 스텐 집게를 꺼내와 제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안 보이세요? 음식 집을 때 쓰는 집게. 제발 이런 도구 좀 사용하세요. 왜 맨날 그놈의 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된장찌개를 끓이며 된장을 풀 때 뚝배기에 바로 숟가락을 넣어 휘젓는 대신 손가락으로 살살 풀어 넣었다고 한바탕 잔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리하셨고 저 역시 그게 더 깊은 맛을 낸다고 믿어왔던 터라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그냥 집게 쓰시는 게 좋겠어요. 결국 성진이가 내뱉은 한마디가 제 가슴에 가장 큰 못을 박았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들의 말은 마치 제가 정말 뭔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인 양저를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아침 식사는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지혜는 분이 안 풀리는지 부엌에서 새로 밥을 퍼와서는 보란 듯이 성진이 앞에 놓아주었고 저는 밥맛이 뚝 떨어져 그저 숟가락만 의미 없이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성진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허겁지겁 밥을 몇 술 뜨더니 골프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며 가방을 챙겨 현관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주방 출입 삼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진이가 나가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제 신경을 긁는 듯 했어요. 제 방으로 돌아와 힘없이 침대에 걸터 앉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묵은지 한 조각, 아들 입맛 돌게 하려던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잘못이 될 줄이야. 40년 넘게 가족들 밥상 차리며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더럽고 교양 없다는 소리나 듣는 신세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성진이가 골프백을 차 트렁크에 싣고 있었어요. 아침에 있었던 소동 때문인지 한 번쯤은 이쪽을 돌아보며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일까 싶었지만 녀석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에 올라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야속하던지요. 거실에서는 며느리 같은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시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방문을 넘어 제 귀까지 들려왔어요. 방금 전 식탁에서 그 난리를 피웠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평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만 이렇게 속을 끓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성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침 일은 엄마가 잘못했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하도록 할게. 한참을 기다려도 읽음 표시는 사라졌지만 끝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골프 치느라 바쁜 건지 아니면 정말 제게 실망한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 점심은 결국 혼자 방에서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 있어요. 한마디 툭 던지고는 한껏 멋을 부리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나가버렸거든요.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제 가슴에도 똑같이 닫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도 집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아침에 그 사다를 냈던 묵은지 통을 다시 꺼냈어요. 까맣게 잘 익은 묵은지 한 줄기를 손으로 쭉 찢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시원하고 알싸하게 매운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그렇게까지 펄펄 뛰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이 묵은지 하나만 놓고 저녁을 먹는데 문득 이 넓은 집에서 제가 과연 필요한 존재이기는 한 걸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더군요.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성진이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제 방문을 빼꼼히 열더군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오냐, 이제 들어오는 거니? 술 많이 마셨구나. 네, 친구 녀석들이 하도 붙잡아서 한 잔 더 하고 왔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침 일은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 걔도 요즘 좀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래, 알겠다. 어서 들어가 쉬어라. 네, 앞으로는 그냥 엄마가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중간에서 힘들어요. 그럼 저 잘게요. 아들은 그렇게 제게 또 한 번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제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에 거대한 망치질을 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저에게 조심하라고만 하네요.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눈치 보고 발밑을 살펴가며 살아야 했던 적이 있었던가. 비록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아닐지언정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이곳이 내 마지막 안식처라 여겼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아니 점심이 다 되어서야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겨우 물 한 잔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오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보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어제 아침에 그 격앙된 톤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피할 수는 없었죠. 식탁 의자에 마주 앉자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서로 불편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성진 씨랑도 다 이야기 끝냈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끼리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 집 아시다시피 성진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저희가 대출금도 갚고 있는 저희 집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니.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아들 뒷바라지하며 함께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니. 비록 내 이름 석자 박힌 등기부등본은 없을지언정 내 손때와 온기가 구석구석 배어있는 이곳인데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고?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요즘 좋은 요양시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니면 딸네 집에 잠시 신세를 지시든지요. 저희가 아주 약간의 성의는 표할 수 있어요. 그걸로 당분간 지내시는데 보태시면 될 거예요. 며느리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대가로서는 턱없이 초라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진이도 정말 이렇게 하라고 하더냐?
차마 믿을 수가 없어 되물었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아들의 방관이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진 씨도 처음엔 좀 망설이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제 의견이 옳다고 인정했어요. 어머님도 저희 입장 이해해 주셔야죠. 저희도 저희 부부만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은 이번 주말까지는 비워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빨리 이 집 구조를 좀 바꾸고 싶거든요. 어머니 계시면 아무래도 공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번 주말까지 고작 며칠의 시간만이 제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놈조차 제 어미를 내쫓는 일에 동조했다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내세울 권리가 없는 늙은 어미의 처지가 이렇게 서러울 줄이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저 멍하니 며느리의 싸늘한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듯 그럼 그렇게 알고 계세요. 필요한 짐만 추려서 정리 시작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는 거실 소파로 돌아가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보란 듯이 인테리어 잡지를 뒤적이거나 가구 배치도를 그려보며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아들은 퇴근 후에도 제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처럼 제 방 안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밤에는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탓인가? 수없는 자문자책과 함께 아들 내외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것이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통보한 주말의 마지막 날, 토요일 밤이 찾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변변치 않았지만 밤늦도록 작은 가방 몇 개에 제 옷가지와 최소한의 소지품들을 꾸렸습니다. 지난 세월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지막 밤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노와 슬픔, 체념과 한 가닥 남은 복수심까지 온갖 감정들이 뒤엉켜 제 속을 헤집어 놓았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도 모르게 잠깐 지쳐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직 동도 채 트지 않은 희뿌연 어둠 속에서 제 방문을 거의 부술듯이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문 밖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며느리의 날카롭고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니,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사람들 올 거니까 빨리 짐 챙기세요. 며칠 전 저를 앉혀놓고 냉정하게 퇴거를 통보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미안함이나 망설임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를 이 집에서 내쫓을 작정인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니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수 있다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어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더는 이 집에서 추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꾸려두었던 작은 가방 몇 개가 전부였죠. 평생을 함께했던 살림살이들이 방 안가득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 것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감시하듯 현관에 버티고 서서 직원들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어머니 방 물건들 저기 창고에 한 달만 맡겨둘 거예요. 한 달 안에 어머니가 알아서 찾아가시든지 처분하시든지 하세요. 보관료는 일단 저희가 내겠지만 그 이유는 책임 못 져요. 며느리는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당장 길바닥에 내다 버릴 수는 없으니 일단은 임시로 보관하되 그 책임은 온전히 제게 떠넘기려는 속셈이었죠. 제가 현관을 나서자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나왔던 앞집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제 몰골과 집안에서 물건을 내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을 번갈아 보며 수군거리는 옆집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의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시선이 제 등 뒤에 와서 따갑게 박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어머니 앞으로 살 집은 구하셨죠? 저희도 이제 이 집 팔고 분가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는 말만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아들 성진이는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새벽같이 출근하고 집에 없었어요. 어쩌면 이 광경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정처 없이 집을 나와 무작정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아들 이름으로 해두었던 적금과 제 비상금 통장까지 몽땅 해지해서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창구에 앉아 통장들을 내밀자 젊은 은행원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장을 해지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정리하려는 제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몇 번이고 셔틀처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대한 태연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제 요구사항을 전달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제 손에 몇 장의 수표와 새로운 통장이 쥐어졌을 때 그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선 제 남은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젊은 날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억척같이 장사를 하며 성진이를 키워냈던 기억, 밤낮 없이 일하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모아 마련했던 작은 보금자리. 그 모든 세월의 결정체가 이제는 차가운 종이 몇 장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 허탈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 돈이야말로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비장한 결의마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살아보리라고. 은행 문을 나서며 저는 세상을 향해 홀로 첫 발을 내딛는 어린아이처럼 두렵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무거운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우선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이삿짐 센터에서 알려준 보관 창고 근처의 값싼 여관이라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제 살림살이가 보관된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행에서 나온 저는 마치 뿌리 뽑힌 나무처럼 갈 곳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익숙했던 동네를 벗어나 무작정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죠. 한참을 헤맨 끝에 결국 이삿짐 센터에서 알려준 외곽의 짐 보관 창고 근처 허름한 여관방에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창문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아 낮인데도 어둑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작은 방. 침대보는 언제 갈았는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벽지 곳곳에는 정체 모를 얼룩들이 흉측하게 번져 있었죠. 이런 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처량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 살림살이들이 저 창고 안에 있는데 어디 멀리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가방을 내려놓고 낡고 삐걱거리는 침대에 걸터 앉으니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했던 내 집, 내 손길이 닿았던 살림살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치 같았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었지만 얇은 벽 너머로 다른 방의 소리가 들려올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며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자식 새끼 금이야 오기야 키워 시집 장가 다 보내놨더니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원망과 자책,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잠은 오지 않았고 뜬 눈으로 뒤척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까? 딸네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있겠지만 사위 보기에 면목도 없고 괜히 딸아이 가정에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창고에 맡겨진 내 살림들을 한 달 안에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는 며느리의 냉정한 톤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여관방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는데 마침 한 채널에서 한적한 시골이나 아름다운 섬으로 귀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소박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쩐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서 섬으로 들어가 민박집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꽃피우고 있다는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고 그 모습이 제게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 어쩌면 나도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 번잡하고 이기적인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 같은 곳에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 길로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관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닥치는 대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혹시 섬에 나와 있는 집 같은 거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제 뜬금없는 질문에 대부분의 중개인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며 늙어 죽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몇 군데를 더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한 중개인이 제 간절한 눈빛을 읽었는지 아니면 제 손에 들린 가방 속 돈 냄새를 맡았는지 마지못해 컴퓨터를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화면과 씨름하던 그가 마침 울릉도 쪽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빈집이 하나 있긴 한데 워낙 외진 곳이라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울릉도.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머나먼 섬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름에서 강한 끌림을 느꼈어요. 괜찮습니다. 당장 그 집을 보러 가겠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중개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릉도행 배편을 알아보는 제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울릉도에 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보관 창고에 맡겨둔 제 살림살이들이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울릉도에 집을 가계약하고 곧바로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 울릉도까지의 이송 비용과 절차를 문의했죠.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제 물건들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식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집수리가 끝날 즈음하여 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날짜를 조율하고 필요한 서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았어요. 그 길로 곧장 포항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도 이렇게 한 시절이 끝나고 새로운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직감했죠.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하여 울릉도로 가는 배표를 끊고 플랫폼에 섰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성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 제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어미로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다는 신락 같은 기대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기계음만이 반복해서 흘러나올 뿐 아들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에 대한 일말의 미련과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면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모든 인연과 기억들을 깨끗이 끊어내고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거친 파도를 가르며 육지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가는 배의 뱃머리에서 저는 그렇게 제 고독하고도 비장한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제 살림살이들은 며칠 뒤 제가 섬에 정착하고 난 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배에 실려 파도와 싸운 끝에 마침내 도착한 울릉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낯설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깎아지를 듯 웅장하게 솟아오른 해안 절벽 아래로는 수정처럼 맑고 푸른 동해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항구 주변으로는 아기자기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못해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구성진 사투리를 쓰는 섬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또한 제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포항에서 함께 온 부동산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제가 계약하기로 한 집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어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한참이나 달리고 다시 비좁은 마을길을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집은 선착장이나 번화가와는 한참 떨어진 그야말로 섬에서도 외딴 곳이라 할 만한 언덕배기에 홀로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죠. 수십 년은 좋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집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군데군데 비닐이 덮여 있었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돌멩이들이 나뒹굴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이나 무성하게 자라 있었죠. 함께 온 중개인조차 어르신, 정말 이 집으로 하시겠습니까?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 텐데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폐허 같은 집 마당에 서서 저 멀리 아스라이 펼쳐진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는 순간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강한 확신을 느꼈어요. 그래, 바로 여기다. 이 거칠고 투박한 풍경이야말로 내가 찾던 곳이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치르고 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남은 돈을 쪼개어 당장 필요한 수리부터 시작했죠. 지붕을 새로 잇고 깨진 창문을 갈아 끼우고 도배와 장판도 새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최소한의 생필품만으로 버텨야 했지만 며칠 뒤 못해서 제 살림살이들이 도착하면 제법 사람 사는 구색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후 컨테이너에 실린 제 오랜 손때 묻은 가구와 살림들이 좁은 마당으로 옮겨졌을 때 저는 비로소 이곳이 정말 제 집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그 텅 비고 황량했던 공간은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고 제 마음 역시 따스하게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저녁 저는 홀로 마루에 앉아 멀리 바다 위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비록 남루하고 작은 집이지만 이곳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온전히 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자유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삿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이장이라는 중년 사내가 막걸리 한 주전자와 함께 삶은 돼지 수육 한 접시를 들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투박한 외모에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서는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죠. 이장님은 제 딱한 사정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다며 앞으로 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고 낯선 외지인인 제가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분의 소개로 마을 공동 우물을 사용하게 되었고 땔감을 구하는 방법이나 읍내, 장날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죠. 집 옆에는 오랫동안 버려져 돌밭처럼 변해버린 작은 밭대기가 하나 딸려 있었는데 저는 그곳을 개간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도시 아파트에서 살며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경험이 없던 터라 호미질이며 괭이질 하나하나가 서툴고 힘에 부쳤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동이 고통스럽기보다는 즐겁게 느껴졌어요. 땅을 파헤칠 때마다 코끝을 간지리는 흙냄새, 거친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부드러운 흙을 매만질 때의 감촉, 그리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는 땀방울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활력이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텃밭에는 이장님이 구해다 준 배추와 무 그리고 고추 모종을 정성껏 심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며 어린아이 돌보듯 애지중지 가꾸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른 땅 위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저는 마치 기적이라도 목격한 사람처럼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을 바라보며 저 역시 이 낯선 땅에서 다시 한번 뿌리내리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텃밭 일을 매개로 하여 저는 조금씩 동네 할머니들과도 안면을 트고 말을 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뭇에서 흘러들어온 저를 신기한 듯 혹은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분들이었지만 제가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밭일을 거들고 뭇에서 가져온 작은 간식거리라도 나누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자 그분들도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고 저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밭에서 함께 땀 흘리며 푸성기를 나누고 서로의 집에 마시를 다니며 회포를 풀고 해 질려 끼면 평상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일상. 그것은 제가 도시에서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인간적인 유대감이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싸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일군 텃밭에서 탐스럽게 자란 배추와 물을 수확하여 생애 첫 김장을 담갔습니다. 도시 아파트 베란다에서 몇 포기 사다 담그던 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아들 녀석 때문에 그토록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묵은지가 불현듯 떠올랐지만 지금 제가 정성껏 버무리고 있는 이 김치는 과거의 아픔과 원망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낯선 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 삶의 희망과 의지를 담은 미래를 향한 김치였으니까요. 잘 익은 김칫솔을 배추 속잎 하나하나에 정성껏 채워 넣고 마당 한쪽에 미리 준비해둔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눌러 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김치를 더욱 깊고 맛있게 숙성시켜 주기를, 그리고 제 인생 또한 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거쳐 더욱 단단하고 향기롭게 익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한동안 말없이 마당에 서서 묵묵히 파도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울릉도에 정착하여 조금씩 섬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딸 윤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 애를 태웠다던 딸아이는 한참 동안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성진이 내외에게 닥친 믿기 어려운 불행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집을 나온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결국 그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하고 훨씬 작은 평수의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의 방편이었을 뿐 며느리 지혜는 제가 혹시라도 숨겨둔 재산이 더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감에 부풀었는지 아니면 저에 대한 해묵은 반감과 분노를 해소할 길이 없었는지 씀씀이가 더욱 해퍼져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외제차를 덜컥 할부로 구입하는 당분에 넘치는 사치를 일삼기 시작했다고 해요. 철없는 아들 성진이는 그런 며느리의 그릇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책임질게라며 큰 소리를 치고는 함께 어울려 다니며 물 쓰듯 돈을 낭비했다고 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성진이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아들 역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직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수입이 끊기자 당장 생활고에 직면하게 된 그들은 퇴직금과 얼마 남지 않은 빌라 전세금까지 몽땅 끌어모아 지인이 추천해준 주식에 소위 몰빵 투자를 감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왔다고 해요. 순식간에 전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험악한 인상의 사채업자들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자 한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굴었던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여 매일같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고성이 오가는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견디다 못한 지혜는 결국 어린아이를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하듯 친정으로 도망을 쳤지만 이미 딸의 철없는 행동과 사위의 무능함에 치를 떨던 친정 부모님은 너가 선택한 인생이니 너가 알아서 책임져라. 다시는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며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는 딸을 받아주기는커녕 모질게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지혜는 결국 성진이에게 돌아왔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바닥난 그들은 얼마 전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 경찰서까지 불려가는 추태를 벌인 끝에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희는 엄마 오빠 정말 어쩌면 좋아. 애는 또 무슨 죄고 너무 불쌍해서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라며 울먹였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불행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며 각자가 뿌린 씨앗을 각자가 거두고 있을 뿐이라는 냉정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마당을 서성이다가 차가운 밤이슬을 맞으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묵은지 항아리들을 가만히 어루만져 보았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들의 파국적인 몰락이 제게 어떤 고소함이나 통쾌함을 안겨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의 지난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그들의 질곡과도 같았던 삶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졌음을 새삼 확인받은 듯한 기분이랄까요. 항아리 속에서 조용히 익어가는 묵은지처럼 제 마음 또한 이 거친 섬에서의 고독한 세월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깊어지고 단단하게 숙성되어 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인생에도 그 어떤 과거의 기억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만의 속도로, 저만의 방식으로 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울릉도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1년을 훌쩍 넘어서고 제 삶에는 잔잔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텃밭에서 소소하게 시작했던 나눔은 이제 제법 손맛 좋은 할머니라는 입소문을 타고 섬 안팎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저 정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제가 직접 담근 묵은지나 장아찌, 철따라, 뭇해서는 맛보기 힘든 울릉도 특유의 나물 무침 같은 것들을 이웃들에게 건네곤 했습니다. 그걸 맛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르신, 이 귀한 걸 그냥 주시면 어떡해요. 제값 드리고 사 먹을 테니 조금만 더 만들어주세요라며 간곡히 부탁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섬의 맑은 공기와 짭조름한 해풍을 친구 삼아 옛날 어머니께 배운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껏 익힌 묵은지는 그 깊고 시원한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며 무태 있는 자식이나 친지들에게 꼭 좀 보내고 싶다고 신신당부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로 무슨 돈을 벌겠다고 이러시오. 이 나이에 장사는 무슨 장사. 그냥 이웃끼리 나눠 먹고 그러면 됐지 하지만 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이장님을 통해 알게 된 읍내의 몇몇 식당 주인들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제 묵은지를 좀 정기적으로 납품해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통에 저는 마지못해 아주 소량씩 값을 받고 팔기 시작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곁에서 저를 지켜보던 옆집 강 할머니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복래 씨, 그렇게 아까운 손맛을 그냥 썩히는 건 죄짓는 거요. 이참에 작은 가게라도 하나 내든지 아니면 무트로 팔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일손 하나는 톡톡히 거들어줄 수 있단께라며 제 등을 떠밀어 주었고 그 따뜻한 격려가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울릉도 할매 묵은지라는 지금 생각하면 조금 촌스럽기도 하지만 정감 있는 이름으로 저의 작은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모든 것이 서툴고 어설펐습니다. 포장 용기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큼직한 검정 비닐봉지에 묵은지를 투박하게 담아 노끈으로 질끈 묶어주는 것이 전부였고 무트로 보내는 배송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죠. 하지만 제 이름을 걸고 만드는 음식인 만큼, 재료만큼은 울릉도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들만 고집했고 한 포기 한 포기에 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던 것일까요? 제 묵은지를 맛본 사람들의 칭찬과 재주문이 이어졌고 그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또 다른 손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느 날 무태서 배낭여행을 왔다는 앳돼 보이는 젊은 총각 하나가 우연히 제 묵은지를 맛보고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진미라도 발견한 양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감탄사를 연발하더니 불쑥 제게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할머니 묵은지 맛이 정말 예술이에요. 혹시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팔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할머니 손맛 담긴 토속 음식이 엄청 인기거든요. 잘만 하면 정말 대박 나실 텐데요. 그 젊은이는 제 앞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신기한 물건을 이리저리 만져가며 인터넷 쇼핑몰이니 블로그니 SNS니 하는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냈지만 저는 그저 소 귀의 경 읽기처럼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컴퓨터라고는 화투 그림 맞추는 것 외에는 만져본 적도 없는 제가 그런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젊은이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거듭된 사양에도 불구하고 그는 며칠 동안이나 제 허름한 집에 머물며 마치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습니다. 밤늦도록 노트북이라는 것을 두드리며 울릉도 할매 묵은지라는 이름의 어설프지만 정감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뚝딱 만들어 주었고 먹음직스럽게 김치 사진 찍는 법부터 시작해서 주문 확인하고 답글 다는 법, 택배 송장 뽑고 포장하는 요령까지 마치 제 친손자라도 되는 양 하나하나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평생 해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죠. 물론 처음에는 온갖 실수가 난무했습니다. 어설픈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주문 내역이 통째로 사라져 밤새 식은땀을 흘린 적도 있었고 포장 과정에서 김치 국물이 새어나가 고객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고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고 환불해준 아찔한 경험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싶어 모든 것을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 묵은지를 받아보고 정말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라는 따뜻한 감사 인사와 정성스러운 후기들을 읽을 때면 그런 고단함과 시름은 봄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곤 했습니다. 입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은 금세 울릉도에 숨겨진 맛집으로 알려졌고 울릉도 할매 묵은지는 화학조미료 하나 넣지 않고 오직 정직한 재료와 전통 방식 그리고 할머니의 깊은 손맛과 정성이 더해진 착한 김치, 명품 김치라는 과분한 평을 받으며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했죠.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저는 고민 끝에 동네에서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어 적적하게 지내시던 할머니 몇 분께 조심스럽게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복래 씨,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이 늙은이들한테 일을 맡기려고 그려. 괜히 우리가 복래 씨 장사에 누가 되면 어쩌려고라며 한사코 손사래를 치고 부담스러워 하시던 할머니들도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 할머니들 손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일당도 제가 다른 곳보다는 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라며 간곡히 부탁하고 또 함께 일하는 동안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자 금세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는 더없이 훌륭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작은 부엌은 매일 아침 동네 할머니들의 정겨운 이야기 소리와 맛있는 김치 버무리는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울려대는 주문 전화벨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산더미처럼 쌓인 양념을 버무리면서 마치 한 가족처럼 웃고 떠들었죠. 일하다 힘들면 마루에 걸터 앉아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씩을 나눠 마시며 숨을 돌리기도 하고 서로의 아픈 속사정을 털어놓으며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노동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위안이 되어주며 끈끈한 동지애를 쌓아갔습니다. 어느덧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던 날, 저는 그동안 함께 땀 흘려준 할머니들과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커다란 가마솥에 돼지고기를 푹 삶아 갓 담근 겉절이와 묵은지를 곁들여 나눠 먹으며 조촐하지만 마음만은 풍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무언가를 당당하게 일궈냈다는 그 벅찬 성취감, 그리고 저로 인해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해오셨던 동네 할머니들에게 작게나마 경제적인 도움과 함께 삶의 활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뿌듯함과 행복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었죠. 뺨을 간지리는 울릉도의 짭조름한 해풍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이 소중한 성공과 변화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가슴 깊이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아들 내외가 살던 그 넓고 차가운 아파트에서 서름과 무기력감에 짓눌려 지내던 과거에 늙고 병든 박복래가 아니라 이제 저는 당당한 사업가이자 한 공동체의 따뜻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저를 업신여겼던 며느리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묵은지가 있었습니다. 울릉도 할매 묵은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하며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보람찬 나날을 보내던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밀려드는 주물량을 맞추기 위해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온종일 김치와 씨름하고 마지막 택배 차량까지 떠나보낸 뒤에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뜨끈한 아랫목에 몸을 누이고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한 벨소리를 울리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평소 같으면 스팸 전화려니 하고 무시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라도 스친 듯 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다가 이내 잔뜩 잠기고 갈라져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그러나 제 기억 속에는 너무나도 깊이 각인되어 있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그대로 바닥까지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진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제 입 밖에 내어 불러보거나 떠올려보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던가요? 그동안 애써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 하나에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제 가슴을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고 숨을 죽였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싸늘하고 냉랭한 목소리로 대꾸했죠. 누구신데 함부로 남의 어미를 찾으시오? 나는 당신같이 나약하고 비겁한 아들을 둔 기억이 없소만 저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반응에 전화기 저편의 아들은 한동안 아무런 말도 잊지 못하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거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쳐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성진이에요.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오만했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어미의 서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깊은 절망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처절한 절박함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딸 윤희를 통해 간간히 아들의 비참한 근황을 전해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그와 직접 연락이 닿은 것은 정말이지 그날 집에서 쫓겨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희의 말에 따르면 저와 헤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 지혜와도 결국 파국을 맞고 이혼한 뒤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한 채 사기꾼들에게 몇 번이나 속아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마저 모두 날리고는 지금은 서울에서도 가장 후미진 달동네의 한 평도 채 안 되는 쪽방 고시원에서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해 행색은 노숙자와 다를 바 없었고 얼마 전에는 극심한 영양실조와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까지 겹쳐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차마 귀로 듣기에도 끔찍한 소식들이었죠. 엄마, 저 정말 이대로는 단 하루도 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끼니는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기도 힘들고 밤에는 추워서 잠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매일 밤 엄마 얼굴만 떠올라요. 제가 얼마나 철없고 어리석었는지,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정말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엄마. 엄마가 해주시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묵은지 한 조각이 지금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그립고 소중하게 느껴져요. 엄마 제발 제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저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길바닥에서 객사할지도 몰라요. 엄마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통곡하며 제게 용서와 도움을 빌었습니다. 그 처절하고도 비참한 울음소리는 제 귀를 넘어 가슴속까지 파고 들어와서는 이미 딱딱하게 굳었다고 생각했던 어미로서의 정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무리 저에게 모진 상처를 안겨주었고 아무리 저를 배신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던 아들이라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했고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피부치가 아니었던가. 그런 녀석이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어미 된 도리로 어찌 매몰차게 모른 척 외면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그 모든 잔인한 행동들과 냉혹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저를 마치 벌레 보듯 경멸하던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얼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하고 결국에는 저를 버렸던 아들의 비겁한 모습, 그들 때문에 이 머나먼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와 홀로 온갖 고초를 겪으며 피눈물로 일궈낸 지금의 이 소중한 평화와 삶의 터전, 이 모든 것을 다시 그들과 엮임으로써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또다시 상처받기 쉬운 법이니까요. 한참 동안의 무거운 침묵 끝에 저는 결국 제 안에서 들끓는 어미로서의 연민을 억누르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고 그 결과 또한 온전히 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는 법이지. 나 또한 내 남은 인생을 추스르고 내 앞가림하기에도 벅차니 이제 와서 내 인생까지 일일이 책임져 줄 힘도 그럴 마음도 없구나. 그러니 앞으로는 2번 다시 나를 찾지 말거라. 아들의 절규와 통곡이 다시 한번 전화기 너머로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아니 들을 수가 없어. 매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제 손은 마치 중풍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비록 냉정하게 뿌리치기는 했지만 피를 나눈 자식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했다는 죄책감과 어미로서의 깊은 연민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가 제 마음을 밤새도록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고 또 핥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뜬 눈으로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을 홀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들과의 그 가슴 아픈 통화 이후 한동안 제 마음은 심란하기 이를 데 없어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아들의 그 절규 섞인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어미로서 자식을 외면했다는 무거운 죄책감에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만이 저 자신을 지키고 제가 어렵게 되찾은 이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봄의 햇살이 유난히 따사롭던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 작업장 할머니들과 함께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으며 잠시 망중한을 즐기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저희 집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기웃거리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또 묵은지를 사러 온 관광객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내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기운을 풍기는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저를 그토록 모질고 비참하게 제 집에서 내쫓았던 장본인 제 전 며느리 지혜였죠. 순간 마당의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함께 있던 할머니들도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 또한 예상치 못한 그녀의 출현에 잠시 말을 잃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은 그녀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모양이었습니다. 한때는 온갖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니며 화려함을 뽐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유행이 한참이나 지난 듯한 후줄근한 옷차림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푸석푸석한 머리칼, 그리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초췌하고 그늘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눈만큼은 여전히 예전처럼 탐욕과 도끼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는 듯했죠. 저를 발견한 지혜는 잠시 놀란 듯 주춤거리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두꺼운 미소를 얼굴에 걸치고는 제게 다가와서는 마치 며칠 전에 보고 또 만난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가운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찾아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배도 고픈데 혹시 찬밥이라도 한 덩이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작업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구수한 숭늉 한 그릇을 내주었지만 그녀는 그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방 안에 값비싼 물건이라도 찾는 듯한 탐욕스러운 시선으로 주위를 훑어보았죠.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장 내부의 현대식 설비들, 분주하지만 활기차게 일하고 있는 동네 할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사는 작지만 아늑하고 정갈하게 꾸며진 안채의 풍경을 번갈아 훑어보는 그녀의 눈빛에서는 노골적인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경멸감마저 교차하는 것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 라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사업이 이렇게까지 번창하고 계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신문에도 여러 번 나시고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 아침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존경스러워요. 지혜는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입에 발린 아부와 칭찬을 쉴 새 없이 늘어놓았지만 그 속내에는 시커먼 다른 꿍꿍이가 숨겨져 있음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특유의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죠. 사실은 어머님께 꼭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멀리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님도 익히 들어 아시겠지만 성진 씨랑은 결국 좋지 않게 헤어졌고 저도 지금 이혼 후에 혼자 힘으로 아이 키우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어머님께서 지금 사업도 이렇게 크게 성공하셨으니 못난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예정을 생각하셔서 저 좀 너그러이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머님께 철없이 굴었던 거 정말 다 제 잘못이었어요.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재기해서 아이랑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아주 조금만 정말 아주 조금만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어머님의 그 크신 은혜는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겠어요. 그녀의 파렴치하고도 가증스러운 요구에 저는 그만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하나 무인격이고 잔인했던 모습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 와서 저런 가식적인 눈물과 동정심에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다니 인간의 염치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바닥을 보일 수 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접실 옆에 딸린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익은 묵은지가 차곡차곡 담겨있는 커다란 항아리들 중에서 가장 탐스러운 놈으로 하나를 골라 큼직하고 먹음직스러운 포기김치 한 통을 정성껏 꺼내왔죠. 그리고 그것을 잔뜩 기대에 부풀어 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혜의 앞에 보란 듯이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애타게 찾는 돈은 지금 내 수중에 한 푼도 없다. 하지만 내게 선뜻 내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이게 전부이구나. 저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말에 지혜의 얼굴은 순간 당혹감과 모멸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하얗게 질리기를 반복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고작 이까짓 김치 쪼가리나 한 통 얻어먹으려고 이 먼 울릉도까지 생고생하며 찾아온 줄 아세요? 사람을 뭘로 보시고. 그녀가 자존심이 상했는지 날카로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내 눈에는 이게 그저 하찮은 김치 쪼가리로 보이겠지. 하지만 이건 예전에 내가 그토록 더럽고 천박하며 교양 없는 음식이라며 내동댕이 치고 모욕했던 바로 그 묵은지다. 나는 바로 이 묵은지 한 조각 때문에 내게 쫓겨나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왔고
그리고 바로 이 묵은지 덕분에 내 남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금의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었지. 그러니 너도 한번 해보거라. 내 두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살아남아 보란 말이다. 더 이상 남에게 빌부터 구차하게 연명할 생각일랑 애초에 꿈도 꾸지 말고 말이다. 제 섯을 펄언 일침에 지혜는 마치 망치로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하고 원통해서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악담을 퍼부을 것처럼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울분에 찬 거친 숨소리만 씩씩 내뱉으며 작업장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저 멀리 부둣가로 향하는 그녀의 초라하고 분노에 일그러진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후련함과 함께 잔잔한 파문 같은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결코 값싼 복수심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당당한 삶을 떳떳하게 일궈낸 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과 존엄이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여 고통받지 않고 제 앞에 펼쳐진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전 며느리 지혜가 폭풍처럼 다녀간 후 제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깊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깨끗이 치워진 듯한 후련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과거의 악연이나 아픈 기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제 현재의 삶과 제 주변을 둘러싼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할매 묵은지 사업은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며 울릉도를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매김했고 저와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동네 할머니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나 일꾼을 넘어서 제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이자 피를 나누지 않은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죠. 특히 제가 운영하는 울릉도 할매 묵은지 작업장은 어느덧 동네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 할머니들의 따뜻한 사랑방이자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무트로 떠나보내고 넓은 빈집에서 홀로 적적하게 하루를 보내시던 할머니들이 아침 일찍부터 마치 출근이라도 하듯 저희 집에 마시를 와서는 함께 마당 한쪽에 둘러앉아 김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워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노동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무태 있는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보다도 더 넉넉한 일당을 매일같이 챙겨드렸고 철마다 보너스도 잊지 않았죠. 할머니들은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서는 아이고, 복래 씨 덕분에 우리가 이 나이에도 내 힘으로 돈 버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한 건지 처음 알았단께. 예전에는 하루 해가 지는 게 무서울 정도로 적적했는데 요즘은 여기 와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웃고 떠드니 몸 아픈 곳도 싹 가시는 것 같고 사는 게 신바람 난다야라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환한 미소와 넘치는 활력은 제게도 더 없는 위안과 함께 삶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가을거지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저희 집 너른 마당은 그야말로 거대한 김장 축제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꾼 텃밭에서 탐스럽게 속이 꽉 찬 배추와 단단한 무, 그리고 울릉도의 청정 자연에서
나는 싱싱한 쪽파와 마늘, 생강 같은 양념거리들이 마당 가득 산더미처럼 쌓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 저희 집으로 모여들어 마치 자기 집 김장이라도 담그는 것처럼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함께 배추를 가르고 절이고 산더미 같은 양념을 만들고 시끌벅적한 노랫가락과 웃음소리 속에서 흥겹게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 우리는 단순한 이웃이나 동료를 넘어서 서로의 고단했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위로하며 진정한 의미의 따뜻한 대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장이 모두 끝나면 커다란 가마솥에 돼지고기 수육을 넉넉하게 삶아 갓 담근 겉절이와 함께 커다란 함지박에 푸짐하게 내놓고 동네 양조장에서 받아온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씩을 주거니 받거니 돌리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함께 웃고 떠들었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도 더욱 끈끈하고 따뜻한 정과 신뢰가 우리 사이에는 강물처럼 넘실거렸어요.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그 풍경은 더욱 정겹고 풍성해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무트로 떠나보내고 명절에도 홀로 외롭게 빈집을 지켜야 하는 할머니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마치 친정나들이라도 오듯 한껏 멋을 내고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각자 집에서 조금씩 정성껏 만든 명절 음식을 한 보따리씩 싸오기도 하고 저희 집 너른 마당에서는 아침부터 커다란 가마솥에 사골을 푹 고아구수한 떡국을 끓이고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전을 지글지글 부쳐냈어요. 함께 둘러앉아 차례를 지내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당에서는 신명나는 윷놀이판이 벌어지고 방 안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화투놀이가 이어졌죠. 예전 아들 내외와 함께 살던 시절에 그 숨막히도록 어색하고 불편했던 명절의 기억과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진정한 의미의 풍요롭고 흥겨우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집은 그렇게 명절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동네 할머니들의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찬 명실장부한 섬마을의 사랑방이자 행복 발전소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할머니들 사이에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작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서로의 아픈 과거사를 우연히 들추게 되어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내는 안타까운 날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기쁨과 슬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함께 겪어내며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서로의 기쁨은 진심으로 함께 나누어 2배, 3배가 되게 하고 서로의 슬픔과 고통은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어깨를 빌려주며 반으로 또 반으로 줄여나갔죠. 저는 그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정과 끈끈한 연대의 소중함을 매 순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 거칠고 외딴 섬마을에서 운명처럼 만난 이 새로운 인연들은 제 남은 인생을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욱 찬란하고 풍요로우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자 축복이었어요. 울릉도 할매 묵은지의 명성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저 섬마을의 작은 반찬거리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 중 하나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죠. 온라인 판매의 폭발적인 성공을 발판 삼아 전국 유명 백화점의 고급 식품관에 연이어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대형 홈쇼핑 채널에서도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하며 그 독보적인 품질과 맛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에만 만족하지 않고 저는 딸 윤희와 저를 도와주던 젊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 시장의 문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 특히 제 묵은지의 깊고 풍부한 맛은 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고 머지않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로 수출까지 하게 되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거두었죠. 연 매출은 어느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액수인 5억 원을 훌쩍 넘어섰고 저는 자수성가한 울릉도의 대표적인 여성 사업가로서 각종 언론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신문과 방송에도 여러 차례 성공 스토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묵은지 할머니 신화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칭송했지만 저는 그 모든 화려한 성공과 요란한 명예에 결코 도취되거나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고 함께 땀 흘리며 고생해 준 돈내 할머니들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제공하며 그 공을 나누어 드렸으며 사업으로 얻은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울릉도에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꾸준히 환원하며 제가 받은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싸늘한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어느 날 또다시 아들 성진이에게서 조심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그 절박하고 처절했던 목소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법 차분하고 낮아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깊은 회한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닥치는 대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렇게 땀 흘려번 돈으로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행동들로 인해 발생했던 작은 빚이나마 조금씩 갚아나가며 나름대로 처절하게 반성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과거에 철없던 자신을 모두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미 된 도리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저를 직접 찾아뵙고 그동안의 불효와 잘못에 대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눈물로 간청해 왔죠. 어미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간사한 것인지 아니면 세월이 약이었던 것인지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마음속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그 결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며칠 후 약속한 날짜에 성진이가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울릉도행배를 타고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은 그에게도 많은 흔적을 남긴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렁그렁한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천박한 오만함이나 가식적인 위선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후회와 참회 그리고 어미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그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겨울 바닷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마당 한가운데서 저는 두툼한 외투 자락을 여미며 그를 차갑게 마주했죠. 그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털썩 무릎을 꿇더니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그동안의 모든 잘못과 불효에 대해 흐느끼며 용서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 모습은 처절했고 어쩌면 일말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내 눈물과 사과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고 나는 나대로 내 상처를 극복하고 내 길을 찾아 꿋꿋이 살아왔다.
그러니 너는 너대로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내 삶을 살아가면 그만인 것이야. 우리는 이미 이승에서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으니 부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다시는 서로의 그림자조차 밟는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제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말에 성진이는 결국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진 고개를 차마 들지 못한 채 한참을 흐느끼다가 이내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멀리 부둣가로 향하는 아들의 한없이 작고 쓸쓸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희미하고도 작은 연민의 감정이 잔물결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제게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온전히 지키고 제가 피와 땀으로 어렵게 일궈낸 지금의 이 소중한 행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어쩌면 가장 현명하고도 최선이었던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홀로 마당 한쪽에 나란히 줄지어 늘어선 제 인생의 동반자이자 분신과도 같은 묵은지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독였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 바닷바람이 제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고 저 멀리 검푸른 수평선 너머로는 마지막 남은 하루의 빛을 토해내듯 붉고도 장엄한 노을이 아름답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항아리 속에서 세월의 깊이를 더하며 맛있게 익어가는 묵은지처럼 제 인생 또한 그 모질고도 혹독했던 시련과 풍파 속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더욱 깊어지고 향기로우며 단단하게 숙성되었음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지난날 저를 괴롭혔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아련하고도 희미한 과거의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나지막이 그렇게 독백하며 장엄하게 저물어가는 겨울 바다를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도 잔잔한 미소를 가만히 지어 보였습니다.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새로운 가족과도 같은 소중한 이웃들이 있었고 제 두 손으로 당당하게 일궈낸 자랑스러운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고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울릉도의 아름답고도 강인한 자연 속에서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시고도 찬란한 황혼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